난 바깥 세상을 보고 싶어. 다른 사람이 사는 모습도 보고 야생이 땅에도 가보고 여러 곳을 여행하고 싶어. 그런 걸 왜 하고 싶어요? 어차피 세상은 거기서 거기예요. 사람 사는 곳 다 똑같다고요. 너는 평생 갇혀서 산 사람의 입장을 몰라. 관장님도 평생 떠돌아다니면서 산 사람의 입장을 몰라요. 듣는 웹툰 웹툰이스타 348화 윤리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재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우입니다. 네, 저희 오늘은 무슨 웹툰 리뷰합니까? 저희가 오늘 소개할 웹툰은 돌배 작가님이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 중인 윤리입니다. 네, 돌배 작가님은 저희가 인터뷰도 2번인가 오셨고 2번이겠지? 2번일 거야. 저는 한 번. 네. 어? 세민님이 봤으면 2번 맞습니다. 아, 네. 오셨고 그리고 리뷰는 이분이 연재하신 거 거의 다 했어요. 아, 그래요? 브랜드 웹툰이랑 단편 빼고 다 했어. 샌프란시스코 화랑간도 했어요? 네, 했을 거예요. 요. 안 했나? 안 했더라도 아무튼 한 느낌이니까. 아무튼 웹툰이스타와 돌배 작가님의 연이 깊다. 네, 그만큼 좋은 작품 하시는 분이다 이거죠. 샌프란시스코 화랑간은 13년부터 16년까지니까 벌써 완결된 지가 9년. 와, 벌써 8년. 10년 지났다. 네, 11년 차 오. 작가시고 계룡선녀전은 드라마도 됐죠. 네. 드라마된 계룡선녀전은 17년부터 18년이니까 이것도 끝난 지 6년. 근데 생각보다 계룡선녀전이 짧았네요. 네. 계룡선녀전은 그렇게 긴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헤어진 다음날 달리기가 2017년부터 18년까지 그 당시에 저스툰. 연도가 똑같은 게 소름이네. 왜 그러셨어요? 이때 강의도 하셨거든요. 네.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하하하 그러게요라고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엄청나신 분이고 이후에 지금 21년부터 윤리를 연재를 하고 계십니다. 쭉 연재하신 건 아니었고 21년 2월부터 11월까지 연재하셨다가 2부가 5월 3일부터 3년 쉬시고 돌아오셔서 2년 반 정도 쉬셨네요. 네. 돌아오시고 지금 연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작품이에요? 윤리는 티베트 또는 중앙아시아의 고원지대를 모티프로 한 가상의 국가 함백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린 판타지 작품입니다. 세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다부족 국가 함백이 중심이에요. 네. 이렇게 말해도 되나? 근데 함백족이 민족이 중심인 거지. 이 함백은 처음에 나왔다가 나중에 뒤로 빠졌다가 계속 시간 이동, 공간 이동하면서 이게 그 한 장소에서 계속 벌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공간 이동을 하잖아요. 네. 출발지가 함백이었습니다. 그쵸. 네. 그 지도를 놓고 보면 세계의 꼭대기에 있습니다. 진짜로 왼쪽 구석, 왼쪽 구석에 있고요. 그리고 쭉 오른쪽으로 말하자면 동쪽으로 계속해서 여행을 떠나는 대장정을 다룬 작품이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누가 여행을 떠나냐? 이 함백에는 신의 사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신의 사원에서 종교 지도자 하늘스승, 큰 하늘스승이라는 분이 계세요. 네. 이 분이 위독해지니까 이의 뒤를 이을 작은 하늘스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잡혀 있는 거야, 다른 나라에. 그렇죠. 그러니까 후계자인데 약간 이 세계 원래 뭐 우리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계에서 약간 정치 상황이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뭐 손님으로 갔다고는 하는데 사실상 볼모로 끌려간. 너희들의 안전을 지키고 싶다면 평화협정을 맺읍시다. 평화협정을 증표로 작은 하늘스승을 주시겠소? 협박. 그렇지. 안 그렇다면 안 주면 평화가 사라질 것이요. 우리 평화의 증표를 주지 않네? 우리와 싸우자는 건가? 평화의 증표가 없는데 어떻게 평화를 지키냐 이 말이야. 그럼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작은 하늘스승을 구하러 주인공인 윤리와 그리고 도서관장 쿠모치를 중심으로 이 둘이 떠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네. 네. 그래서 정통 판타지 작법으로 그리는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깊게 읽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울림이 있는 작품이고 그렇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작품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노잼이네 싶을 수 있는 작품. 그러기 쉬운. 그러니까 세계 자체를 매력으로 그리고자 했던 작품이에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인물 소개를 보통 먼저 하는데 세계를 좀 소개하고 가야겠어. 아, 이걸 안 하면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그게 뭔데 싶더가에 진짜 그게 되게 네. 네. 보시지 않은 분들이라도 이 세계를 좀 더 같이 이해하면서 갈 수 있게, 그리고 보신 분들이라면 맞아 하면서 볼 수 있게 네. 저희가 좀 세계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야 될 건 이 세계의 성별이에요. 독특한 시스템이더라고요. 근데 성별 중에 일단은 미성이라는 성별이 하나가 존재하는데 미성은 성별이 아니죠? 성별이 아직 없는 거죠. 그쵸. 미성.
근데 저는 그 제3의 성별이라고 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작품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아주 날카로웠어. 감사합니다. 인정. 그러니까 일단은 아이들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성별이 없는 겁니다. 근데 정해지지 않은 그쵸. 상태라고 하면 네. 네.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태어나고 성별이 성인이 되면 딱 그 성인식 하듯이 오늘부터 성인이에요 빠밤 하고서 생기는 게 아니라 막 누구는 12살 때 누구는 20살이 돼도 안 되고 누구는 평생 안 하고 막 이러기도 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어느 정도 나이가 차면 네. 개인 차는 있지만 어떻게 되나요? 개인 차는 있겠지만은 이제 남성이나 여성으로 나눠질 때 남성 같은 경우는 좀 어깨가 넓어지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남성의 모습들이죠. 뭐 키가 좀 더 큰다든지 여성이 된다면은 가슴이 커진다든지 등의 2차 성징으로 그게 나타납니다. 마치 우리가 사춘기를 지나서 2차 성징을 하듯이 사춘기를 한 3일 동안 앓습니다. 한 일주일 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람마다 차이가 좀 있는데 3일에서 일주일 정도로 앓는 것 같아. 질풍노도의 시기가 폭풍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막 몸이 아프고 막 그래요. 자고 일어나면 갑자기 건장한 남성이 되어 있거나 약간 성장통 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자고 일어나면 갑자기 여성으로 바뀌어 있거나 이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변성이라고 합니다.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종교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우리 사실 종교 얘기는 민감하니까 하지 말자 보통 이렇게 많이 하는데 가상의 종교니까 가상의 종교니까 얘기를 좀 해봅시다. 어떤가요? 이 종교가 최초의 하늘 스승인 담린이 있고 그리고 그의 친구이자 눈사자. 이 작품에서 동물이 꽤 많이 그쵸. 중요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 눈사자인 사사라의 설화를 바탕으로 세워진 종교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하늘 스승인 담린의 환생인 하늘 스승을 종교 지도자로 모시고 있고요. 이렇게 말하면 사실 별로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가 보다 싶은 거죠. 저 사실 작품 초반 읽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면서 읽었거든요. 하늘 스승은 메가 스터디 같은 데서 가르치시는 분인데 1타 강사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하늘 스승이라는 건 하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 그걸 전파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담린이라는 인물이 고대에 진짜로 그 신에게서 직접 신탁을 받았고 그 가르침을 널리 퍼뜨려서 첫 번째 하늘 스승이 되었다. 그러니까 종교에 있는 시조 네. 같은 거죠. 약간 그쵸. 누가 있을까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게 가장 크죠. 그분이나 약간 뭐 물론 그 예수님은 그거잖아요. 신의 아들인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약간 다르죠. 담리는 신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 그러니까 무함마드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현실의 종교와 좀 비교를 해보자면 어때요? 약간 티베트 불교의 달라이라마가 있잖아요. 근데 그 달라이라마가 큰 바다 스승이란 뜻이래요. 그렇죠. 윤리에서는 큰 하늘 스승이잖아요. 그래서 달라이가 큰 바다고 라마가 스승이래요. 오. 이번에 알았어요. 오. 그래서 아마 여기서 따오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달라이라마가 있는 티베트 불교가 좀 비슷하다고 느꼈던 게 환생을 하잖아요. 네. 달라이라마도 환생하는 거 알아요? 진짜. 불교는 윤회 사상이 있으니까. 아니요, 달라이라마가 그 사람이 환생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이야. 라? 물론 실제로 환생을 했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렇다고 믿고 있는 거죠. 라고 이제 속세인들은 보지만 네. 티베트 불교의 그 승려들에겐 달라이라마는 실제로 죽으면 다음 달라이라마를 찾아요. 네. 그래서 아주 어린 애가 다음 달라이라마면 막 특이한 걸 막 전생을 기억하고 있고 이런 아이들을 데려와서 그 막 그 6살짜리 막 어린애들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네네 맞아요. 막 모시는. 네, 물론 이제 그게 네팔로 가거나 그래 네팔에서 좀 다르죠. 그거랑 좀 다르지만 달라이라마는 실제로 환생을 한다라고 믿고 있다고 해요. 그거랑 비슷하죠. 그러네요. 특이하네요. 위치적인 것도 그 고원에 있고 비슷합니다. 그거랑 딱 그 약간 중앙아시아 가면 생각난 게 그 오색으로 된 네, 깃발 이런 거잖아요. 그 오색이 작품에서 되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풍경 자체도 약간 비슷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를 이루고 있는 되게 중요한 질병이 하나 있어요. 붉은 침묵이라는 질병입니다. 이건 아마 패스트에서 모티프를 얻은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좀 짬뽕한 것 같기도 해요. 네, 여러 가지를 좀 섞으신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문둥병 이런 거 생각났거든요. 그 나병, 한센병이라고 부르는 네. 그거랑도 비슷한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뭐 걸리면 빨간색 반점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도 이게 사라지지 않아요. 평생의 흉터로 남아요. 이런 점에서 약간 천연두랑 비슷하기도 하죠. 네. 그리고 전염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마을을 막 전멸하고 맞아요. 그리고 막 돈이 많은 곳들은 관계 수로가 잘 돼 있고 배수로가 잘 돼 있는 곳들은 청결이 유지가 되니까 빨리 조용히 지나가고 이런 곳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시대 배경이 중세 정도 되다 보니까 가상의 중세 정도 되다 보니까 네. 굉장히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어디 일족은 아예 그러니까 여행 가다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여기는 마을이 있었는데 건물만 남아 있어. 마을은 있는데 사람이 없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마을이 없었습니다. 약간. 우리 마을 네. 폐업이라고 되어 있는 곳들도 있고 막 그런 식으로 되게 살풍경한 그 풍경을 만들어버린 그런 질병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고 어린아이에게 특히 피해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최근 회차를 좀 보면. 맞아요. 그죠? 어린아이들이 걸리면 거의 100% 죽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2번에 걸쳐서 묘사가 나오는데 첫째도 병으로 죽고 둘째도 병으로 죽고 셋째도 병으로 죽고 넷째가 겨우 살아남았다. 아 맞아요. 뭐 이런 식이거나 아니면 첫째, 둘째, 셋째가 다 똑같은 병으로 죽었는데 넷째를 발견했다거나 어디서 주워왔다거나 이런 식의 묘사들이 나옵니다. 맞아요. 굉장히 무서운 질병, 붉은 침묵. 그래서 좀 발달하지 못한 곳에서는 이런 환자가 있거나 아니면 환자들이 있던 곳에서 온 곳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소금 목욕을 시키죠. 그렇죠. 소금이 이제 또 그 병균을 없애는 걸로 그런 나오니까. 식으로 믿고 있기 살균 때문에. 작용. 그래서 진짜 그 굵은 속으로 벅벅 문지르고 그런 걸 합니다. 근데 이 동네도 그 상수도 그 공사를 했더니 병 걸린 사람들이 사라졌다는 게 역시 이래서 이 작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또 과학이에요. 맞아요. 과학과 수학. 그렇죠. 그리고 이 대륙이 또 있습니다. 판타지의 근본하면 뭡니까? 이 판타지 세계의 지도가 나오는 거죠. 그렇지. 지도 이렇게 딱. 오랜만에 진짜 나 보면서 감탄했잖아. 그러니까 그 표지 이렇게 딱 열었을 때 그 지도 이렇게 빠바바 이렇게 하면서 나와야지. 지금 단행본 펀딩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봤어요. 해피빈 북펀드를 하고 있어요. 바로 펀딩했잖아. 아 그래요? 그 패브릭 포스터로 당연하죠. 그 지도. 당연하지. 그 버전으로 펀딩을 했어. 이게 책이 2권짜리고 2권 책만 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2만 원인가를 더 내면 패브릭 포스터를 준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굿즈 구성이 되게 좋더라고요. 네. 2만 원 차인데 요즘 약간 그 오타쿠 등쳐먹는 펀딩이 많은데 그 돌배 작가님이 양심적으로 장사를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그 굿즈 맞아요. 구성이 생각보다 좋은데 2만 원밖에 안 된다. 네. 그래서 6만 9천 원이었나? 그래요. 4만 9천 원이 책인가 그렇고 4만 원인가? 그 정도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네. 그 정도 대충 4만 원대, 6만 원대. 8만 원이었나 이랬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2만 원 차이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펀딩을 해놓고 조금만 있다 할 걸, 책 받아서 할 걸 이 생각을 했어. 뭘요? 왜요? 저희가 이걸 리뷰하자라고 결정하고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올라왔어요. 맞아요. 되돌리기엔 늦은 상황에서 올라온 거야. 펀딩 끝나고 나서 윤리 책을 리뷰를 하자. 깔아놓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패브릭 지도 깔아놓고 봐봐요 여기서 이렇게 움직였잖아요 하면서 들으시는 분들은 못 보잖아요. 유튜브로 찍어 그거를. 우리밖에 못 보는데. 그렇습니다. 이 대륙에 대해서 왜 갱분을 하느냐? 사실 요즘 판타지에서는 대륙이 나오면 안 됩니다. 안 된다기보다는 이렇게 대륙 지도와 어떤 지형과 어떤 그 각 도시마다의 특징과 나라마다의 특징 이런 것들이 세세하게 살아있으면 읽기가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연재를 하는 작품이다 보니까 앞에 거 잊어버려. 맞아요. 한 40화쯤 연재하면 한 100 정도는 기억하겠지. 그럼 그 밑에는 어디게요? 이렇게 되면 모른단 말이야. 거기 이름 3글자였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죠. 저 지금 그 상태인데. 네. 저도요. 바투쿠라는 곳입니다. 바투쿠라는 곳. 네. 그래서 이 지도를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처음에는 이게 또 정석이야. 처음엔 좁아. 300만 딱 나와. 갈 때마다 이렇게 맞아요. 약간 게임할 때 그 미지의 지역을 맞아요. 가면 이렇게 지도가 확장되는 네. 그 느낌이 있죠. 그래서 서쪽 가장 끝 높은 곳에 한백이 있고 신의 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쪽으로 거대한 호수, 토끼 호수가 있고요. 그 남쪽으로 바투쿠가 있고 동쪽으로 가면 나한드라. 그리고 사막을 거쳐서 7 사막이 있습니다. 이 사막 지역을 아직 안 나왔어요. 해금이 안 됐어요. 여기는 아직. 그렇죠. 해금이 아직 안 된 거죠. 여기까지 건너가면 동려라는 곳이 있다. 까지가 이제 어느 정도 지도를 여러분들이 아직 보기 전에 들으신다면 대충 그런 구성이구나. 중간에 뭐가 더 있겠구만 하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정보들이었다면 이제 세계의 구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겠어요. 한백은 아까 말했던 대로 함족 그리고 백족이라는 이 두 민족이 3 플러스 100이죠. 그렇죠. 함족과 백족의 땅에서 한백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민족이 다스리던 다민족 국가였던 거죠. 였던 것. 왜 과거형이냐? 과거형이다. 이 병이 돌고 네. 그리고 전쟁까지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죽죠. 미쳐 날뛰죠. 미쳐 날려서 죽잖아. 근데 진쪽이 하필이면 백족이었어. 그 왜 졌냐? 백족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습니다. 여기 설정이 좀 특이하죠. 네. 백족이 사실 설정 몰빵이야. 백족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머리카락에 신경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 너무 전투에서 불리한 설정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머리채 잡히면 끝이야. 그렇지. 머리채를 잡히면 일단 고통을 느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머리카락에 신경이 있고 네, 기억이 거기에 저장됩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가 잘리면은 바보가 돼요. 고통 플러스 기억도 잃는. 네. 충격으로 기억도 그 기억이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것도 있는데 그것보다 기억 자체가 사라져 버려요. 완전 1타 2피인데 머리를 그래서 백족은 평생 동안 머리를 계속 기르고 안 자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머리채 잡히기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 너무 이제 약점 크리티컬. 이걸 듣고 나서 보고 나서 무슨 네. 생각을 했냐면 그럼 백족에는 탈모가 없겠네라는 생각. 갑자기 아저씨가 되어버렸다. 탈모인 백족인의 이야기 궁금한데요? 그죠? 약간 그런 거 궁금하지 않아요? 그 정도 되면 우월 그 유전자만 살아남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이과 같은 소리 그만하시고. 저는 이 백족 보면서 약간 헌터헌터의 쿠르타족. 약간 비슷하지. 그리고 이 백족은 굉장히 백옥같이 희고 하얀 피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머리카락도 하얘요. 심지어 눈도 약간 그 은회색이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햇빛을 받으면 눈이 너무 부시잖아요. 야행성 민족입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야행성 민족이면 원래 전투에 유리했어야 되는데 그랬었어야 하는데 심성이 그렇지 못해서 야범에 민첩하게 습격했어야지. 네. 약간 이 민족은 머리카락에 지식을 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식을 약간 더 우월하게 생각하고 차분하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 왜 그랬던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멀쩡한 백족인이 별로 안 나와요. 저희가 지금까지 만난 멀쩡한 백족인이 딱 2명 있나요? 1명 아니었어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민족들이 있는 곳이 한백이고 거기에 신해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신해사원 어떤 곳인가요? 신해사원은 한백의 중심부에 위치한 곳인데요. 여기는 담린의 환생인 큰 하늘 스승을 중심으로 세계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네, 세계의 지혜가 모이는 곳이라는 설정이 있어요. 도서관. 네, 도서관도 그렇죠. 있고 막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같은 그런 대도서관인가 봐. 맞아요. 그런 도서관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하늘 스승의 가르침을 직접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종교가 사실상 이 대륙 전체를 거의 통과하는 그러니까 모두가 이 종교를 어느 정도 믿는 이 정도의 그러니까 종교잖아요. 함부로 막 이렇게 무력 집단도 함부로 못 건드리는 그런 느낌? 신성불가침 지역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 전체, 이 대륙 전체에서 존경받는 종교의 우두머리가 있는 곳이니까 약간 매우 권위 있는 그런 곳이겠죠. 그리고 그곳의 지도자가 하늘스승입니다. 이 하늘스승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 신해사원의 종교 지도자인데요. 그래서 큰 하늘스승과 작은 하늘스승 이렇게 나뉘죠. 그리고 상위 경전에서 눈사자 사사라의 3가지 이름이 있다고 해요. 자기가 붙인 이름, 그리고 남이 지어준 이름. 첫 번째, 두 번째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 번째 이름은 나만 알고 있는 이름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담린에게 알려주면서 둘이 하나가 되었다. 뭐 이런 설화가 있어요. 그 설화의 내용에서 마지막 이름을 맞춘 사람이 하늘스승이 됩니다. 차기 하늘스승이. 그런 시험을 보죠. 그 시험이 그런 거였어요? 네, 맞아요. 그냥 시험 봐서 한 명이 붙었다. 저도 그렇게만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심지어 둘 다 답을 맞췄는데 한 명은 탈락됐다. 약간 이렇게만. 면접 평가까지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되게 불안한 상태잖아요. 네. 병도 돌았고 전쟁도 있었고 그리고 백족은 거의 멸족당했고 이 상황에서 큰 하늘 스승이 위독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이걸 위독하시니까 곧 가실 것 같은데 작은 하늘 스승 찾아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해서 여행을 떠나는 게 지금 우리가 이 설명하고 있는 윤리의 줄거리 시작인 거죠. 네. 작은 하늘 스승이 후계자고 이제 큰 하늘 스승이 가면은 이 작은 하늘 스승을 큰 하늘 스승으로 추대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렇죠. 그리고 하늘 스승은 종교의 어떤 얼굴이니까 실무를 할 팔다리도 있어야 되잖아요. 이 팔다리에 해당하는 게 큰 달과 작은 달입니다.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내무부 장관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큰달은 굉장히 개선적이고 냉철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큰달. 네, 지금 현재 큰달. 근데 대체로 약간 그런 인물들이 선발됐던 것 같아. 지금 큰달은 좀 유독 그렇지만 좀 이치에 밝고 물정에 밝은 사람이 큰달을 맡았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좀 뭐 있죠. 그런 능력이 필요한 자리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 세계의 물산이 여기로 모이는데 큰 하늘 스승께서 흥청망청 쓰기를 결정하면 그건 안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잠깐 일식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개기 일식을.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곳이 달이 2개입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달도 있어요. 지금 현재의 작은 달은 더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어린데 되게 똑똑해요. 저 아직 작은 달 캐릭터 파악이 좀 안 돼요. 그리고 되게 싸가지가 없습니다. 성격 나쁜 거는 확실하게 보였어요. 네. 교만하고 막말도 나쁜가? 쩔고. 그 왜 마차 안에서 이제 이거 날씨 왜 이렇게 덥냐 막 짜증 부리고 그런 모습들 보면은 작은 보이죠. 달과 이 종교 지도자들 외에는 약간 내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그게 성격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좋진 않은데 약간 그 어린 나이에 뭔가 그런 자리에 추대받아서 약간 내가 더 강해져야 돼. 여봐라 약간 이런 느낌의.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신의 도서관. 이 신의 도서관은 신의 사원의 정보를 독점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곳입니다. 신의 사원이 되게 좋게 저희가 말했지만 사실 어른의 눈으로 보면 이놈들 봐라 싶은 지점이 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신의 도서관이었어요. 보면 점점 이 녀석들 네. 약간 그렇지. 아니 세계에서 정보가 들어오면 복사를 합니다. 필사를 해요. 그 다음에 원본을 자기들이 가지고 필사본을 줘. 사본을 줘. 그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저는 사실 이 포인트는 아니었는데 그리고 또 좀 약간 비인간적인 면모들이 계속 뒤로 갈수록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좀 저는 뭐라고 해야 되지? 이 폐쇄성을 가지고 권위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개인보다 약간 너는 그 자리에 있으니 이런 걸 해야 돼. 약간 이런 걸 강요하는. 그렇죠. 그리고 누구나 볼 수 있게 정보를 공유하는 거는 절대 안 되는 곳이에요. 여기는. 맞아요. 중세니까. 네. 정보의 층위가 있고 최상위 경전은 저희가 지금부터 설명할 쿠무치라는 도서관 관장조차 보지 못합니다. 쿠무치는 백족이에요. 네. 멸족 당했던 백족인데 그래서 쿠무치는 자기 외에 모두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근데 처음엔 약간 그 백족과 그런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자기 민족에 대한 그런 사명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민족 의식이 되게 별로 깊지 않은 사람처럼 나오잖아요. 흐릿하죠. 그게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있었잖아요. 여기에 어릴 때부터 네가 마지막 백족이다 라는 걸 듣고 자랐기 때문에 어쩌겠어 라는 체념에 좀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백족이라서 터번처럼 이렇게 머리를 가리고 나오고요. 그쵸. 그리고 신분을 숨깁니다. 그리고 안경을 쓰고 있어요. 되게 독특하게 생긴 안경이죠. 약간 선글라스 같이. 네, 선글라스처럼 약간 갈색이고. 마이콜 선글라스. 그 포이즌 랜스케어의 포이즌과 비슷한 안경을 쓰고 있고요. 그 새들로즈라고 하는 이렇게 코받침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안경인데 이런 스타일 안경을 끼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 스타일도 되게 잘생겼고요. 달빛 아래에 비칠 때가 진짜 잘생겼어. 저 머리카락 풀었을 때. 맞아요. 머리카락 풀고 달빛에 비추는 모습이 나옵니다.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백족 약간 설정이랄까? 네. 백족들이 약간 머리카락으로 사람을 홀린다. 그래서 저 백족들을 약간 핍박받는 이유 중에 그런 걸로도 묘사가 되잖아요. 그리고 백족의 머리카락이 뭐에 좋다더라. 그렇죠. 이런 거. 그리고 저 아름다움의 비결은 어디에 있다더라. 뭐 이런 거. 그리고 율리가 있어요. 율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작품 제목처럼 주인공. 누가 봐도 저는 주인공입니다. 약간 이런 느낌. 제목을 맡고 있는 친구죠. 네. 그래서 어린 시절 신의 사원에 온 적이 있었던 고아인데요. 근데 고아인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고아로 설정되어 있죠. 고아네. 네. 오케이. 그리고 18살이 되었는데 아직 변성하지 않았어요. 미성입니다. 그래서 율리 되게 씩씩하고 밝고 귀여운 친구. 그래서 생활력이 되게 강하고 그래서 율리의 소원은 평생 먹을 밥, 그리고 마실 차, 누워 잘 공간. 되게 약간 짠한. 이것만 해결되면 평생의 소원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작은 하늘 스승을 구하러 갈 때 조건이 그거였잖아요. 이거 보장해줘. 그럼 갈게. 이 친구는 어릴 때부터 평생을 떠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신의 사원에 온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거의 평생을 10몇 년을 떠돌아다니면서 용병단에도 갔다가 어디도 갔다가 이러면서 계속 팔려다닌 건 아니지. 살아남으면서 그렇죠. 생존기를 찍어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우연히 신의 사원에 돌아오게 되죠. 노예로 팔려서 들어오게 되죠. 쿠무치가 사오죠. 네, 그렇죠. 그래서 어린 시절 시험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시험이냐? 차기 하늘승 시험. 탈락자가 율리였다. 네. 이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한번 직접 읽어보시면 네. 율리가 어떤 친구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나헨드라 그 지금은 점령당한 바투쿠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백 바로 밑에 있는 곳인데 여기에는 여기는 점령당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반군의 리더가 있어요. 리 소로칸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나한드라의 점령당에서 바투쿠가 거의 멸망에 이르렀는데 그래서 도망쳐서 살아나온 어떤 지도자의 아들인지 딸인지 아직 모를 미성 자식이었어요. 그리고 변성할 때가 되었다 싶었는데 마침 변성을 했어. 그래서 여성으로 변성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걸 그 점령했던 바투쿠를 점령한 나한드라라는 곳의 왕 우쿠우쿠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우쿠우쿠가 자식한테 너 리소로칸 너 여성으로 변성했으니 내 아들과 결혼하거라 라고 말을 합니다. 약간 그 결혼을 통한 합의를 왕국의 합의를 약간 그런 거죠. 꾀하는 그랬는데 후략 그랬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강가라는 곳이 있어요. 강가는 여기는 일종의 국가예요. 이거 강가일까요? 강가일까요? 강가냐. 그래서 약간 저는 약간 강가 약간 이렇게 강가라고 생각해요. 저는 강의 가생이인 것 같아. 저는 그게 아니라 약간 그 막 콩고 같은 느낌이 강가 약간 이런 느낌일까? 이게 저희가 왜 이걸 헷갈리냐면 이곳이 이렇게 강가든 강가든 되어 있는 이유가 큰 강이 있어요. 그 강 때문에 주변에 기후가 습하고 더워. 그 정도로 큰 강이야. 굉장히 큰 강이 있고 이 강을 통해서 물산을 받아오기 때문에 이 강가 또는 강가가 굉장히 부자가 된 거거든요. 갑자기 강가 같네. 그죠? 근데 강가가 뭔가 나라 이름 같지가 않잖아요. 그죠? 강가도 나라 이름 같지 않아. 근데 이 율리가 좀 전반적으로 우리가 판타지 세계에서 약간 그 한국어와 동떨어진 약간 소위 우리가 생각하기에 뭔가 유럽 막 이런 영미권의 언어일 것 같은 걸로 이름 붙이는 것처럼 율리에서는 작가님이 일부러 약간 순 우리말로 맞아요. 약간 장명을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강가가 아닐까 싶어요. 이건 작가님한테 나중에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어떤 곳이냐? 세이케이 할라라는 사람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세이케이 할라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세이케이 할라가 제일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력으로 지배하는 놈들은 하수다. 네. 자본국가. 진정한 지배는 네. 강가는 21세기잖아. 그렇죠. 강가는 자본국가예요. 세이케이 할라는 말하자면 애플 같은 그러니까 그런 기업을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자기 가문이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그래서 자본을 통해서 분산 투자를 합니다. 근데 어디다 분산 투자를 하냐? 반군과 그걸 반군을 막아내야 되는 곳. 둘 다 분산 투자를 하고 그리고 전쟁을 일으킨 곳과 전쟁의 피해국 모두에 분산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에도 지원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손해는 안 본다 이거야.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균형의 수호자 같은데 어떻게 보면 진짜 지조 없는 돈에 미친 놈.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계산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계산에 맞으면 끝까지 도와주는데 계산한 것보다 더 나가면 안 도와줍니다. 가차없이 우린 여기까지 했으니까 뭐 죽던지 말던지 알아서 화이팅!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사라지는. 어떤 의미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값을 치른 건 여기까지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돌아가겠다. 하고 진짜 돌아가 버려요. 정도 의리도 아무것도 없는 인간. 근데 또 완전 그렇게 인간 쓰레기처럼 묘사되진 않고 얘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소중한 맞아요. 사람이 있는 또 맞아요. 그런 면들이 오히려 진짜 있을 법한 느낌으로 만드는. 그렇죠. 철저한 자본가인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집착 광공이야. 근데 그 우리가 방금 앞에서 소개했던 리소로칸이랑 굉장히 대비되는 인물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리소로칸은 아무것도 없고 의미에만 목숨을 걸죠. 신념에 미친 사람. 그쵸. 네, 신념 없고 돈이 최고 신념인 사람.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에겐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비밀은 딱히 아니지. 첫 만남에 바로 율리한테 말해버리잖아요. 나도 미성이야라고. 그렇죠.
그래서 미성으로서의 어떤 자부심, 자긍심 같은 것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변성할 나이가 지났는데도 계속 미성인 채로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미성인데도 나는 남들과 똑같이 살고 있어. 라고 그걸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리고 미성인 애인 그쵸. 있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립적인 인물들도 있습니다. 닌기 미하라. 이름 발음 잘해야 될 것 같아. 왜죠? 잘못하면 욕이 될 것 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지도 메이커입니다. 맵 메이커. 아, 그렇죠. 지도를 만드는 사람이죠. 아주 정확한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세계를 직접 탐험하고 눈으로 직접 보고 측량해서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양반은 근데 말이 짧아요. 근데 그 말이 짧다는 게 약간 싸가지가 없다기보다 약간 좀 무뚝뚝한 느낌의. 그것보다는 좀 정갈한테 물린 적이 있어서 말이 짧다라고 그렇게 맞아요. 생각하더라고요. 맞아요. 독에 중독된 이후로 어떤 독을 가졌길래 정갈을 되게 무서워하죠. 이 신의 사원 입장에서는 이교도입니다. 이교도 민족이에요. 근데 닌기 미하라는 오히려 자신의 민족을 좀 피하고 독고다이로 그냥 혼자 다니면서 나는 지도를 만들 거다. 나에게는 멀리 보고 많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에 미쳐 있는 그러니까 사람. 닌기 미하라는 지도가 신념. 네. 근데 이 세계관에서 굉장히 뭐라고 능력 있는 네. 사람? 되게 희소한 자원 중 하나로 묘사가 되죠. 맞아요. 그래서 이 정확한 지도를 만들겠다라는 지도 관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길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길잡이로서의 맞아요. 화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근데 그걸로 어떤 이득을 취하거나 뭐 세계를 정복하겠다거나 그래서 이걸로 잘 보여서 어떻게 하겠다거나 이런 게 없고 그냥 지도 만들 거임. 이겁니다. 그래서 그냥 멀리 넓게 세계를 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테르무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처음에는 네. 율리를 데리고 있던 용병 대장이라 그래서 되게 멋있는 사람인가 보다. 전 직장 상사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새끼 뭐지? 근데 테르무친이 점점 볼수록 약간 정감 가요. 네, 감쪽 캐릭터예요. 맞아요. 진짜 용병 대장 맞나? 이게 잘 싸우는 거 맞나? 약간 되게 뭔가 한평생 용병으로 살았다고 싶으면은 약간 베르세르크 이런 느낌. 맞아요. 약간 되게 막 세상 이렇게 막 세상 진지하고 약간 나는 갈밖에 나의 친구가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의. 거기 한 발짝이라도 움직이면 베어버리겠다. 약간 이런 말 할 것 같고. 약간 이런. 근데 테르무치는 거기 가요? 나랑 같이 가요. 약간 이런 되게 살갑게 다가오고 그리고 약간 그 사람 많이 죽인 사람에서 느껴지는 피냄새라 그러는 살기 같은 게 이런 판타지에는 많이 나오잖아요. 전혀 없어. 진짜 하나도 없어요. 전혀 없어. 그리고 지금 최근화에서는 육아하느라 바쁘시고. 저 최근화에서 과거 얘기 살짝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이상하게 용병인데 이렇게 사람 죽이고 다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나 근데 여기에 재능이 있네. 나 어떻게 살지? 약간 이렇게 맞아. 나오는 게 그게 되게 핵심적인 부분 같아요. 테르무치는.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잘하는 거가 아주 큰 사람. 그래서 갑자기 뭔가 확 이입이 되는 거예요. 이 녀석 현대인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구나. 나의 적성과 나의 그 자아실현을 그러니까 진로 고민을 하고 있잖아 이 친구. 사람 죽여서 자아실현. 그래서 짠했어.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인물이었고요. 이 작품의 이야기는 사실 세계를 소개하면 이야기를 여러분 다 들으신 겁니다. 지금 맞습니다. 스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다 얘기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사람들을 만나서 거쳐가는 곳들을 소개하면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은 진짜 다 소개했네 싶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윤리를 보고 나서 저희가 읽어낸 것들 또 이야기해볼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세민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저희가 성검전설 녹음할 때 재민님이 판타지 장르 얘기하면서 반지의 제왕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때 그 반지의 제왕의 1권을 보면은 1권 내내 호빗 생태 얘기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판타지 장르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완전 자기 그 작가가 지은 세계를 보여주는 정통 판타지. 그렇죠. 그러면 문고리부터 설명해야 돼. 맞아요. 근데 이런 판타지 장르는 그래서 이 작가가 설계한 내가 창조한 세계를 봐. 이런 세계랍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해주는 과정이 꼭 필요한데 그쵸. 근데 그 과정이 새로 진입하는 독자는 다 전부 다 모르는 것 투성이라서 이거 뭐야? 나 아는 익숙한 게 좋은데 여기 너무 혼란스러워. 저는 다른 만화로 가겠습니다. 안녕 이러고. 그럴 수 있어요. 이탈하기가 너무 쉽죠. 장벽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특히
요즘의 웹툰 생태에서는 그게 더더욱 장벽이 된 게 이제 웹툰 독자들은 인내심이 없잖아요. 이제 하도 작품이 한 플랫폼에서도 막 700몇 작품 막 이렇게 연재가 되니까 네이버 웹툰 지금 800개 넘었습니다. 미쳤네. 그래서 이제 1화만 보고 1화 재밌으면 보고 이제 1화 보고 아 좀 모르겠네 복잡하다 이러면 뒤로 가기를 하는 그런 생태가 됐는데 근데 그런 점에서 윤리는 굉장히 시류에 역행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류의 역행보다 그냥 따라간 적이 없는 작품이야. 그냥 전혀 약간 보면은 따라갈 생각조차 하지 않는. 역행은 시류가 이래? 난 거꾸로 거슬러 가겠었잖아요. 근데 이 시류가 동떨어져 있어. 시류를 신경 쓰지조차 않는 느낌. 맞아요. 그래서 나는 뚜벅뚜벅 나는 나만의 길을 간다. 약간 이런 느낌에 가까운. 약간 지도 제작자 닌기 미아라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방금 앞에서 이 윤리의 세계에 대해서 소개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아마 작품을 안 보신 분들이면은 그래서 그게 뭐야? 약간 들어도 와닿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윤리도 그 보면은 이렇게 작품에 줄거리 소개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걸 읽어도 뭔 소리야? 약간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큰하늘 스승이 뭔데? 약간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한 10화 정도까지 볼 때도 이걸 왜 리뷰하자 그랬지? 라고 생각했구나. 아니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그냥 약간 그렇구나. 약간 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상태로 그냥 이렇게 그렇대. 그렇다구나. 약간 이러면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지. 얘는 치타인데 왜? 쟤는 개인데 왜? 한백이래. 그렇구나. 약간 그래서 저는 사실 아직도 뭔가 캐릭터 이름이 입에 이렇게 쫙 잘 안 붙거든요. 근데 작가님도 그 점을 되게 걱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 뭔가 대서사시를 준비를 하시면서 뭔가 독자들이 약간 이런 걸 좀 힘들어할 것 같다라고 고려를 하신 건지 보면은 중간중간에 굉장히 친절하게 줄거리 요약이 좀 많이 나와요. 맞아요. 처음 시작할 때 나오죠.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거 덕분에 그래도 잘 봤고 근데 이런 정통 판타지의 재미가 이런 초반에 약간 진입장벽을 견디고 이 세계로 완전히 초대가 되면은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러면서 약간 흠뻑 빠질 수 있는 맞아요. 그 맛이 있죠. 그러니까 그거죠. 우리가 수영장에 뛰어들 때 처음에 막 이렇게 물을 묻히고 막 심장 마사지 해야 돼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런 준비 과정이 필요한 거죠. 준비 운동도 필요하고 맞아요. 그래야 팍 뛰어들어서 첨벙하고 뛰어들 수 있는 건데 그냥 갑자기 던져진 사람은 우악 하면서 뛰어쳐도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야. 맞아. 이게 진짜 저도 처음에 막 그 초반 에피소드들을 보면 맨 아래 인물들 소개가 이렇게 조금씩 맞아요. 있더라고요. 이것도 맞아요. 되게 좋았어. 친절했어. 이거를 저도 처음에는 그냥 넘겼어요. 굳이 이것까지 봐야 되나 싶었는데 저는 약간 보고 나서 이 화 무슨 내용이지 하고 밑에 보면 요약 보면 이런 내용이구나. 내가 멍청한가? 아니야 요즘 독자. 그쵸. 요즘 독자가 되었구나. 근데 그걸 다시 돌아가서 그걸 보고 작품을 보면 또 새로운 재미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가 네. 선형으로 되어 있느냐, 네. 방사형으로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부채꼴로 되어 있느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요즘 작품들은 스토리가 되게 선형적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쭉 네. 소위 내 빼고 봐도 네. 그냥 볼 수 있는 작품. 한 가지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찍고 가는 거야. 그게 일자로 쫙 이어져 있는 거지. 딱 앞만 보고 그냥 달리는 네. 느낌으로. 물론 이제 다 이어봤을 때 이게 다시 돌아와서 원형이 됐다니라는 이런 반전이나 아니면 이게 육 모양이었더니 하는 반전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어쨌든 내 눈앞엔 선형이거든요. 근데 이 부채꼴 방사형으로 이어진 스토리는 앞에 가다가 MBTI N들의 여행이야. NP의 여행. 저 집 맛있겠다. 내가 먹기로 한 미슐랭 스타는 버리고 갑자기 들어가서 라면을 먹어. 그리고 나와서 배부르다. 저기에 말차 아이스크림 파네. 말차 아이스크림 먹어. 뭐 하려고 그랬지? 맞다. 그거 해야 되지 하면서 막 돌아다니는 이 세계를 여행하는 게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지금 약간 그렇거든요. 윤리도. 맞아요. 네. 쿠무치가 언제 올지 모르는데 뭔가 행동을 결심한 윤리라든지. 근데 뭔가 초반에는 그래도 약간 그 소위 파티를 꾸려서 다 같이 여행을 떠나자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점점 그 인물들이 자기 목적 따라서 한 명은 일로, 한 명은 짤로, 한 명은 일로 진짜 약간 방사형처럼 그쵸. 가잖아요. 그렇죠. 성검전설을 읽기 처음에 나중에 갈수록 힘들어했던 네. 세민님이 이 작품을 내가 하자 그랬을 때 그 생각을 했어요. 세민님 읽기 힘들어하겠다. 그러실 수 있겠네요. 비슷해요. 스토리 구조는 비슷해요.
성검을 구하러 갈 건데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곡괭이가 필요하다. 이렇게 가버리는. 아니 그래서 성검 언제 구하냐고.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독자라면 율리를 처음 봤을 때 되게 아니 뭔 소리지? 뭔 소리지? 뭔 소리지? 뭔 소리지? 하면 40화까지 가야 돼요. 근데 율리는 40화까지 뭔 소리지로 가진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중간에 이 둘로 세계를 쪼개버리거든요. 쿠무치와 율리로. 아예 그 정말 얇게 포를 떠서 이 세계에 쿠무치와 율리라는 완전 상반되는 두 사람으로 딱 보여주니까 그게 되게 크게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몰입하셨나요 마지막에? 네. 역시 좋아. 이게 스토리텔러의 중요성입니다. 그 데뷔작이었던 최다킬 작가님은 데뷔작이셨으니까 아직 서툴 수 있는데 이 돌배 작가님은 능수능란한 거지. 드리블을 여기까지 따라왔으면 여기 집에서 크로스 올리면 네가 거기서 헤딩할 거야, 그지?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판을 짜고 계시다. 율리는 제가 듣기로는 작가님이 약간 신부 이야기 같은 작품 하고 싶다, 약간 이러면서 기획하셨다는 맞아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옛날에 저희 인터뷰했을 때 그때도 작가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신부 이야기 같은 작품 하고 싶다. 그러니까 신부 이야기는 모리카오루라는 일본 작가의 이쪽도 약간 중앙아시아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죠. 네, 중앙아시아를 배경으로 엄청나게 세밀한 묘사로 유명한. 그래서 그런 그림 습입하는 작품. 그 문양 하나하나 이렇게 펜으로 직접 수작업으로 이렇게 슥슥슥 그리는. 만다라 같은 것도 직접 그리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류의 어떤 그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극대화한 작품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웹툰에서는 사실 맞지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종이에 인쇄한 거는 해상도가 사실상 내 눈의 해상도와 같지만 웹툰의 해상도는 이 기기의 해상도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인터넷 해상도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고화질 파일을 올려도 디지털 풍화가 일어나요. 이건 플랫폼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인터넷 설계의 문제야. 애초에 그래요, 인터넷이.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마모되는 부분들이 생겨서 그 정도까지 파지는 못했어. 근데 그것도 그렇고 약간 그 책으로 그런 섬세한 걸 보면은 약간 이렇게 뭔가 하나하나 자세히 뜯어보게 되는 게 있는데 뭔가 웹툰으로 그런 걸 보면은 오히려 약간 부담스러운 느낌 있지 않아요? 정보가 너무 많고. 그렇죠. 이게 웹툰의 특성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행본 좀 기대하고 있어요. 오 그러게요. 네. 책으로 3년이나 걸렸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지만. 그림을 뭔가 좀 리터칭을 많이 하셨을 수도. 네네. 그래서 저는 율리를 처음 볼 때 신부 이야기 같은 작품 하고 기대를 하고 봤는데 신부 이야기랑은 오히려 안 비슷해요. 별로 비슷한 점이니까 중앙아시아 배경이다 정도 말고는 완전히 다른 작품이고 저는 오히려 약간 네이버 웹툰 완전 초창기 한 2000년대 후반? 2008년 9년? 이때쯤 했던 좀 그때는 약간 정통 판타지 작품이 좀 꽤 나왔었잖아요. 지금도 연재하고 있는 쿠베라라던가 아니면은 그때 저는 되게 열심히 봤었던 김세례 작가님의 마술사라는 웹툰이 있었거든요. 진짜 좋아해요. 그러니까 1화를 지금 보면 마술사의 1화를 지금 보잖아요. 그러면 뭐야 하고 보게 되는데 당시엔 되게 혁명적인 그림이었어요. 맞아. 그렇습니다. 또는 약간 90년대에 막 김예린 작가님 아니면은 국회의 별이나 뭐 신일숙 선생님의 아르미안의 딸들 맞아. 약간 그런 느낌의 좀 그때 여성 만화가들이 많이 그리던 그 진짜 판타지 서사시 약간 그런 순정 만화. 그게 순정 만화로 분류되는데 그게 어떻게 순정 만화야? 그러니까 일단 그 네이밍이 순정 만화로 불리고 있기 때문에 순정 만화라고 부르긴 하는데 그 판타지 대서사시. 진짜. 그리고 그게 그때의 작품들 90년대 방금 말씀하신 김혜래 선생님이나 신혜수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의 작품들이 많은 경우에 여성 서사예요. 맞아요. 정말 테르미도르 이런 거 좀 기가 막힙니다, 진짜로. 김혜래 선생님이 테르미도르 뭐 북해의 별이 82년인가 3년 작품인데 저 자꾸 지금 이름이 약간 가물가물 황미나 선생님. 황미나 맞아. 황미나 작가. 이런 분들의 작품들이 진짜 혁명적이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달랐기 때문이야. 그리고 여성 독자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84년도에 나왔던 그 아홉 번째 신화라는 그 단편집 동인지예요. 그게 줄 서서 새벽에 줄 서서 사갔대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근데 그때의 기억이 그 이미지가 좀 그려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독자들을 발견하는 작품이라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그 세미님이 방금 말씀하신 작품의 분위기도 그렇고 약간 인물이 아니라 뭔가 이 세계와 그 서사 장대한 이야기를 그리는 그런 느낌에서 그렇죠. 근데 뭔가
이렇게 말하면은 율리가 뭔가 되게 요즘 시류와 동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도 할 수 뭐야 있을. 노잼이라는 얘기인가? 근데 약간 돌이켜 보면은 돌배 작가님은 원래 데뷔작부터 그런 분이야. 원래부터 네. 그런 분이었다. 니들은 니들 거 해.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 샌프란시스코 화랑간도 굉장히 약간 어떻게 보면 담백하고 맞아요. 약간 언제나 약간 그 건강한 맛. 그러니까 자극적이진 않은데 산채 먹으면은 비빔밥 같은 맛. 먹으면 내가 그 깊은 육수의 맛이 느껴지는. 지난주 토요일에 제가 네. 서북면옥이라는 데를 가서 맛있었어. 평양냉면을 먹었거든요. 제가 평양냉면을 원래 국물같이 다 안 마셔요. 아 그래요? 완냉했잖아. 아 진짜요? 증인이 여기 있습니다. 같이 갔었는데 국물이 그 평양냉면 특징이 약간 국물 그 무맛 약간 이런 거 맛이 그런 거 별로 안 있죠, 난다. 있죠. 근데 국물이 엄청 특별한 맛이 나진 않는데 계속 맛이 나. 맛이 나. 다른 맛이 나. 입안 한가득 먹어먹었을 때 그 충만함이 있거든요. 그런 작품이다 율리가. 평냉 같은 깊은 맛이 있는 작품이다. 우리 이거 제목인가? 좋아. 두 그릇이 되었다네. 한 그릇이 되었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작가님만의 페이스로 가시는 게 저는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리고 저는 이런 작가들이 훨씬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유행에 따라가기보다 작가들이 자기만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작가들이 더 네. 늘어나면 좋겠다. 그러니까 요즘에 지망생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누거나 할 때 되게 모순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나는 네이버 웹툰 1등 하고 싶지만 이 깔려 있어. 근데 요즘에 말하는 다 똑같다. 이걸 되게 많이 봐요. 어렵네요. 뭘 하고 싶은 거야? 와. 시류를 타서 가장 높은 곳에 서핑으로 올라가고 싶은 건지 아니면 뚜벅뚜벅 나만의 길을 가고 싶은 건지 똑같은 거 해서 1등 하고 싶은지 내 거 하고 싶은지. 사실 똑같지도 않아. 뭐 그렇죠. 그 사람들도 않죠. 자기 길 파서 1등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걸 그렇게 비판하는 건 쉬운 거야. 퉁치면 쉽잖아요. 그리고 내 길을 가는 건 어려우니까 저 사람들을 비판하고 싶은 거지. 근데 사실 다 각자 자기 갈 길 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중에서 독자한테 조금 더 이렇게 독자들의 어떤 관심을 갈구하는 작가들도 있는 것이고 내 걸 세배파는 게 중요한 작가들도 있는 것이고 근데 그 중에서 돌레 작가님은 이쪽 끝에 있는 작가 내 걸 만들겠다 에 좀 더 가까운 작가. 근데 이렇다고 독자들이 아예 알아보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당연하죠. 이런 맞아요. 걸 하면은 또 독자들이 작가님 이런 걸 하시는군요 이러면서 와요. 심지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3년 만에 복귀했잖아요 이번에. 복귀했는데 댓글에 작가님의 그동안의 일대기가 적혀있어 막. 어떻게 지내셨는지. 뭐지? 이 사람들 어떻게 하는 다 거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근데 그만큼 오래 준비하신 작품이고 또 어떤 일생의 역작처럼 생각을 하시는 작품 같아요. 그래서 작가님 피셜 율리 세계관을 한 15년 동안 짰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의 바람은 율리를 한 최소 15년은 연재해 주셨으면. 그건 너무 길지 않아요? 아니 근데 이런 대서사실을 하려면은 그 정도 맞아요. 열혈 장이 강호 연재해야 그죠? 30년 연재했거든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올해 30년이에요. 아. 근데 제가 그 평론을 하나 썼어요. 거기에 네. 열혈 강호 30주년 책이 나오는데 거기에 글을 하나 썼는데 그거예요. 그 내용이 그거예요. X세대가 열광했던 작품이다. X세대. 근데 X세대 처음에 오렌지 향이 나는 으로 시작해요. 오렌지족이야. 와우. 오렌지족이 당시에 동경의 대상이자 비난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한비광이 그런 모습으로 그려진 거예요. 그쵸. 그랬는데 시간 30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냥 이 세계가 중요한 거지. 그런 작품이 됐으면 좋겠다. 저도. 중구 대표님 듣고 계시다면 15년 계약 맺어주시고. 작가님이 원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건 저도 모르겠지만 작가님은 그냥 그리세요. 물론 15년을 연재하면 작가님께서 이제 쉰을 돌파하게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괜찮으실지는. 그럼 뭐 원로 웹툰 작가 되는 거죠. 원로? 50대의 원로는 좀 너무하지. 안 돼요? 한 70대는 돼야죠. 그럼 35년 연재합시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티벳의 어떤 지역을 그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네. 현실 같기도 하고 현실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판타지인데 현실이 아예 없냐? 하면 현실이 있기도 해요. 또 그러니까 정통 판타지라고 율리를 소개를 하긴 했는데 되게 어떤 걸 보면은 우리가 현실에서 보던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 배경도 그렇고 약간 인물들도
뭔가 역사 속에 누구를 좀 모티프로 한 것 음. 같은데 막 이런 것도 많고 맞아요. 그리고 좀 재밌었던 게 낙타랑 말이 나오잖아요. 음. 근데 일단 명칭은 타고 우리 그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동물 낙타라고 부르고 말이라고 부르는데 그 낙타랑 말이 낙타랑 말처럼 안 생겼어. 아 맞아요. 낙타는 큰 치타처럼 생겼고요. 음. 그리고 말은 개예요. 음. 도베르만이야. 심지어 단위까지 한 도베르만이야. 되게 큰 맞아요. 사람 2명이 탈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비슷하게 연상되는 인물로는 네. 그 나한드라의 우쿠우쿠 왕 네. 같은 경우에 약간 징기스칸을 떠올리게 만들기도 하고 약간 그 다 다른 이렇게 말 타고 다니면서 다른 나라들을 다 네. 밟아버린. 유목민족이고 점령왕이고 정복왕이고 그리고 이 내부 분열을 경계하고 있는 그런 왕. 징기스칸 같은 경우도 그걸 되게 걱정했거든요. 내가 죽으면 이 왕국이 끝날 것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걱정이 현실이 실제로 그렇게 됐죠 거의.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익숙한 것과 판타지적인 것들이 굉장히 섞여 있어요. 리소로칸만 해도 네. 리소로칸이 벌이고 있는 독립전쟁 네. 같은 경우는 한국인이라면 이해 못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 그 리소로칸이 하는 거는 사실 우리보다는 살짝 약간 중국과 어디라고 할까요? 티벳이죠 지금의. 실제로 네 그런 진짜 소수민족 간의 독립전쟁이라던가 네 한국인이라면 일단 독립운동 투사 약간 이런 거에 그쵸. 한국인인데 독립이 나쁘다고 말하잖아? 그럼 큰일 난다 진짜.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현실의 것과 판타지적인 것들이 되게 잘 버무려져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상의 세계인데 저거 많이 익숙한데? 약간 이런 것들이 섞여 있고. 맞아요. 물론 반지의 제왕도 당시에는 굉장히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스토리, 있을지도 모를 이야기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따왔거든요. 네. 근데 50년, 100년이 가까이 지나고 나니까 되게 판타지가 돼버린 거야. 그러면 35년쯤 연재하고 나서 그렇구나. 그럼 아까 그 열혈강호가 오렌지족이 이제 그러니까 지금 태어난 친구들은 오렌지족이 뭐야? 약간 이럴 거잖아요. 윤리도 이제 그쵸. 35년 연재를 하면은 그쵸. 완전 처음 맛보는 판타지네요. 약간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거지. 35년. 네. 15년은 부족하다. 근데 저는 약간 이 판타지인데 현실적인 요소가 섞여 있어서 좀 좋았던 게 그러니까 되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에서 되게 유별난 걸로 여겨지거나 아니면은 좀 배척당하는 거나 좀 소수자성을 띈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이 윤리의 세계에서는 그냥 약간 이 세계를 구성하는 요소 중 하나 그냥 별로 특별하지 않은 것처럼 묘사되는 그런가 것들이거든요. 보지. 그런가 보지. 약간 원래 다 그런 거지.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 민족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모성, 그러니까 엄마 성씨를 따라서 그 닌기도 엄마 성씨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윤리의 엄마성은 어머니성이라고 맞아요. 부르는 어머니성은 노각나무입니다. 그거랑 저는 이 변성이라는 설정도 되게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변성을 통해서 되게 성별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세이케이 한라처럼 이렇게 성별이 고정되는 게 아니라 미성으로 평생을 산다던가 그러니까 그게 뭔가 별로 이상하지 않은 것처럼 그려지는 것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이라는 말 스스로 그런 거지. 그냥 그런 거야. 뭐 인간이 뭘 할 수 있어?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약간 그런 태도가 느껴져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이 작가님, 이 돌배 작가님이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은 더 능수능란해졌다 진짜로. 약간 저는 이런 걸 보여주는 방식이 굉장히 세련됐다. 엄청 세련돼졌어요 진짜. 사실 저는 처음에 좀 부끄럽긴 한데 그 낙타가 나오기 전까지는 실제로 있는 지역인가 해서 검색도 해봤어요. 그만큼의 설득력을 가지고 있어. 맞아요. 그래서 이게 실존하는 지역에 왜냐면 한백 있을 법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좀 다들 그러니까 이 장명을 되게 있을 법 하긴 동료도 어디 막 중국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 맞아요. 이름이잖아요. 동료군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의심이라고 해야 되나? 실존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들만 해요. 그니까요. 그만큼 탄탄하게 스토리를 짜놨고 설정을 짜놨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드러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보여주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막 자랑하듯이 제가 이런 것도 짰답니다. 보세요. 막 이랬으면은 약간 짜치게. 그러니까 그게 뭔가 되게 자연스럽게 보여져서 진짜 이 세계와 이 사람들이 있을 법하게 느껴지는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영리한 방식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보면서 정보의 독점이랑 정보의 비대칭이 얼마나 나쁜가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신의 했어요. 도서관 나쁜 놈들. 네.
시내 사원은 시내 도서관을 가지고 있고 이 시내 도서관에서는 밖으로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독점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신들에게 주는 이득을 챙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득을 챙기는 걸 통해서 쿠무치가 그거의 직접적인 수혜자야. 관장이니까. 근데 약간 자기가 특혜 받는지 모르고 산 특혜자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쵸. 그 짤. 그 정몽준 씨가 고시원 가가지고 충격받은 짤. 이런 곳에도 사람이 살아? 그 짤.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정몽주 씨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 쿠무치는 좀 아기가 없이 선량 그 약간 꽃밭인 느낌. 그 하얀색 머리카락 안쪽이 꽃밭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쿠무치는 엄청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는데도 이 쿠무치는 도서관장이에요, 심지어. 근데 상위 경전은 본 적도 없어요. 실물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상위 경전은 그 신의 사원의 더 상위자들만 독점하고 있는 그런 거죠. 사실상 하늘 스승만 독점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차등을 주고 정보를 독식하는 신의 사원은 함족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족이 말살된 것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흐름인 거지. 되게 한족 같다. 약간 그런 느낌이네. 그쵸? 갑자기 보니까 함족이랑 백족의 공존으로 만들어진 함백이라는 나라가 함족의 나라가 되어버렸는데 백족은 뭐 약재라든지 노예라든지 이런 걸로 팔리는 신세가 되어버려요. 이게 신의 의지냐? 라고 물어보면 함족은 특히 하늘스승은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근데 전 이게 결국에는 정보의 독점에서 왔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돼. 쟤들은 무지하니까. 라고 생각했을 것 같다는 거지. 이게 종교가 중세시대를 지배했던 방법이거든요. 조선시대에 양반님이 될 수 있었던 이유고. 그러니까 담림과 사사라의 이야기가 중간에 나오는데 둘이었던 담림과 사사라가 하나가 되었다가 다시 둘이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걸 보고 나서 함족과 백족이 하나였어. 함백이라는 나라로. 지금은 다시 둘이 되어버리는 과정이 됐는데 이 상처를 다시 씻을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은 거지. 그거는 안 될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쿠무치는 피해자인데 피해 당사자성이 있는데 근데 가장 많은 수혜를 받은 사람이기도 해. 진짜 이 오묘한 이 운명의 굴레. 근데 이게 진짜 현실 같지 않아요? 진짜. 원래 현실은 이렇게 명확하게 100% 피해자와 100% 가해자로 나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중간에. 너 백족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맞아. 근데 쿠무치는 거기에 별로 상처 안 받아요. 내가 그러겠다는데 뭐. 근데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쿠무치도 몰랐어. 몰랐어. 내가 유일한 백족의 생존자여서 이렇게 대우해주고 있는 줄 알았죠. 근데 현실을 알아버렸어. 사람들이 약재로 팔리고 있고 수집품이 되고 있다는 걸 알아버렸어. 그러면 쿠무치는 어떻게 할까가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고 나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냐. 이 작품 전체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맨 앞에 나레이션에 그걸 넣으셨군요. 네. 저 동감합니다. 강가에서 4편, 강가에서 또는 4편 25화, 26화 요 지점인데 이 작품의 핵심 주제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처한 상황에서 상대의 입장을 완전히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 쿠무치가 뭐라 그러냐면 선지자 담림께서 삶이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주인이 될 때 비로소 충만함을 선택하게 된다라고 말을 해요. 당연히 그렇겠지. 너는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사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 세이케이 할라가 뭐라 그러냐면 신의 사원 수행자들은 콩과 감자 몇 알만 먹고 경전에 의지하면 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 몸 편하고 배부르고 기분 좋은 것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렇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얘기를 하니? 라는 말이잖아요.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이잖아.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모르잖아. 니들은. 나는 알아. 라는 말이기도 하죠. 나는 자본가니까. 이런 점에서는 세이케이 할라가 되게 현실적인 엄청 그렇죠. 것으로 묘사되기도 하죠. 그래서 댓글 보면 세이케이 할라 응원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맞는 말 하네. 뼈 때리네 말하면서. 근데 최근 댓글 보면 쎄하다. 이 자식 나쁜 놈이었군. 이런 댓글들이 많은데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한 사람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리라고 믿었던 것도 얼마든지 아닐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남을 이해하냐고 완전하게. 이 작품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쿠무치는 제가 오프닝에 썼던 게 쿠무치는 지식의 전당 그리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지위
그리고 부까지 가지고 있어. 물론 그건 내가 부가 아니라 나에게 일상적으로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겠지만 청빈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근데 내가 원할 때 노예 아이를 사올 수 있는 재력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정도의 재력이 있는 상황에서 이 한량으로 살아도 됐던 쿠무치가 현실에 던져졌을 때 얘는 과연 윤리를 이해할 수 있을까? 또는 윤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 지금 그보다 나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게 또 쿠무치가 나쁜 그러니까. 사람이라서 이해를 못한다기보다 그냥 이게 기생충이랑 똑같아요. 영화 기생충에서 네. 그 어떤 사람이 그런 평가를 한 거 봤거든요. 전 정말 최악의 평가라고 생각했는데 뭐죠? 뭐라 그랬냐면 네. 부자들은 생각보다 자기 주관도 있고 착하다. 근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에게 똥물 튀기면서 피해를 끼친다. 라는 평가를 내린 거야. 진짜요? 미친 거지.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근데 쿠무치의 입장에서 세계를 보면 왜 이 정도도 못해? 약간 그거잖아요. 그 가난한 사람 게을러서 돈 벌 노력을 안 해서 가난한 거다. 아, 노력이 부족하다 이거네요. 근데 쿠무치는 지금 구조를 보게 됐어요.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인 구조 앞에 섰단 말이야. 그 벽 앞에. 그때 쿠무치는 바뀔 수 있을까? 그렇게 되면 율리와 쿠무치가 그 되게 의미심장한 장면이 시즌 2에 지금 최근에 연재됐거든요. 율리가 나의 이름을 기억해 라고 말했는데 쿠무치가 자기 이름을 율리의 이름으로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맞아요. 네. 담린과 사사라 이야기 같은 거야. 그게 이제 완전히 서로 다른 입장이었던 율리와 쿠무치가 이제서야 이렇게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된 그 순간이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쿠무치는 그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그러면 그걸 기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율리를 봤을 기억해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전 되게 앞으로가 더 궁금해요. 쿠무치가 저도요. 어떻게 변해갈까? 너무너무 궁금해.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율리도 좀 궁금한데 근데 이게 좀 지금 최근 전개로 갈수록 좀 재밌는 게 이 작품의 주요 등장인물들이 점점 더 그 자기가 처음에 처했던 상황과 약간 반대 방향처럼 가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어떤 그 현실이라는 걸 알게 되고 맞닥뜨리게 되면서 그래서 쿠무치는 원래 처음에 약간 그 신의 도서관에서 되게 경전만 이렇게 따르고 신의 말씀 짱짱 약간 백면서생. 진짜 백년이야. 진짜 딱 백면서생. 그래서 신의 말씀을 되게 최우선으로 여겼다가 그 현실을 알게 되고 나서 약간 나 그럼 그 율리는 그 작은 하늘 스승을 찾아서 떠나지만 나는 지금 그거보다 나는 지금 이 일이 더 급한 것 같아. 그리고 자기 민족을 구하는 일을 하러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쿠무치가 좀 심지어 협상이라고는 할 줄도 몰랐던 인간이 세이케이 할라 같은 뱀 같은 인간이랑 협상을 합니다. 그러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작품을 전체를 쭉 보시면 쿠무치와 협상은 아예 안 맞는 말이야. 근데 자기 모든 걸 걸고 협상을 합니다. 이런 변화. 협상이라고 불러도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협상이라기보다는 그 털린 거죠. 약간 그렇죠. 근데 그런 과정들 이것도 그 저희가 그 위아더 좀비 편 할 때 했던 그 니체 얘기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것 같은 거야. 망해도 내가 망해. 좋아도 내가 좋을 거야. 내가 스스로 개척할 거야. 같은 게 느껴져요. 쿠무치한테서. 율리한테는 아직 그게 안 보여요. 율리도 저는 이제 율리가 좀 자기한테 진짜 율리도 약간 현실을 알았잖아요. 신의 도서관 신의 경전 뭐야? 이 신의 사원이 나쁜 놈들이었네. 그러니까 이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자기한테 소중한 게 뭔지를 알았고 사실 그래서 작은 하늘 스승을 찾아가는 것도 일단 그 신의 사원에서 시킨 사명을 완수하겠다 이거 아니고 나는 그 평생 먹고 살 차와 밥을 먹기 위해서 이것도 아니고 나 어렸을 때 만났던 낙타를 다시 만나고 싶어 이것 때문에 작은 하늘 스승을 찾아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저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쿠무치에 비하면. 근데 아직 시즌 2 초반이잖아요. 아직 그래요? 갈 길이 시즌 한참 372까지 남았어요.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인물 중에 하나가 이 쿠무치와 율리의 얘기도 정말 너무 재밌게 봤지만 전 닌기 미하라가 정말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교도예요. 일단
안전하지 않아요. 이 세계가 이 사람한테. 근데 그래서 이 세상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게 생겨먹은 세상이길래라고 말을 할 때 그럼 진짜로 그려주겠어. 그래서 남이 모은 지식을 모아서 틀린 정보를 진리라고 믿고 있다. 신의 사원은. 첫 번째 만났을 때 쿠무치가 제시한 지도를 보고 이 지도 틀렸다. 잘못됐다. 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마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이게 정말 물론 이교 따라서 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네요. 절대적인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죠. 지구는 둥글다. 당연하지. 그건 팩트니까. 네. 약간 그러니까 중세 시대 약간 모두 지구 평평을 믿고 있을 때 평평설에서 이제 지구는 둥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닌기미아라다. 그렇죠. 내가 측량해 보니까 둥글더라. 딱 이걸 근거로. 실학주의자.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다녀봤어 라는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지도를 만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남들이 그러니까 맞겠지, 그리고 다수가 그렇게 믿으니까 그게 맞겠지가 아니라 알릴 수도 있어. 내가 직접 보고 올게 라고 말하는 사람. 물론 이런 양반들은 보통 이제 영화나 이런 데 빨리 죽습니다. 내가 세우지 마시고요. 내가 보고 올게 덜컥 그렇게 죽습니다. 그거랑 약간 이 지금 닌기미아라의 포지션이 각국에서 너무 노리기 좋은 포지션이기도 해요. 그렇죠. 약간 좀 이 닌기미아라가 좀 약간 이 작중에서는 좀 안 그럴 것 같긴 한데 좀 여러 각국에서 돈으로 회유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제는 너 우리 나라만을 위해서 지도를 만들어라. 얼마 면도 했다가 안 되니까 몇 대 면도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당하기 너무 딱 좋은 포지션이라서 약간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혼자 다니잖아 또. 그러니까. 그렇죠. 좀 걱정이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쿠무치랑은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반대쪽에 있어. 근데 저희가 약간 소개한 인물들이 사실 하나도 안 겹치고 다 너무 다른 사람들이에요. 완전 극과 극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리소로칸도 그렇고 세이키하라도 그렇고 닌기미아라도 그렇고 쿠무치도 그렇고 그냥 율리도 그래. 율리도 그렇고. 맞아요. 그래서 오랜 시즌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쿠무치가 아는 것은 넓을 거예요. 넓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깊이만큼은 닌기미아라가 압도적일 겁니다. 안에만 있었던 사람과 밖에 돌아다녔던 사람의 차이네요. 그거죠. 그 나무위키로 나무위키 맨날 페이지 새로 고침하면서 모든 페이지 이게 다 본 사람. 나무위키를 정독한 사람과 아니 이렇게 말하니까 갑자기 쿠무치 너무 하찮아 보이잖아요. 아니 크게 다르지 않잖아. 맞긴 한데 이렇게 맨날 집 밖으로 안 나오고 나무위키만 본 사람 이렇게 너무 싼마이지잖아요. 그 신의 도서관은 신의 사원은 도서관은 이제 나무위키 도서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완전 다르지 않은 게 신의 도서관도 이렇게 전 세계에서 이렇게 정보를 가져온 사람들 이렇게 종이로 적어가지고 쓰지. 그러니까 나무위키도 이제 그 인터넷 접속한 사람이 내가 이 페이지 작성해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필사하다가 날조하면 알게 뭐냐고. 그러게 여기 그래서 원본을 가지는구나. 정보 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원본을 가지는 거네요. 날조했을까봐. 원본이 날조된 거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건 팩트 체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 틀렸겠지. 그러네. 안 나가고 만든 지도잖아. 그래서 나무위키발 정보가. 그러니까 가짜 뉴스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 작품이다. 개쩔지 않아요? 여러분 놀랍게도 이게 평론가가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 차이가 저는 되게 피부로 화가 났어요. 제가 요즘에 빠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효리 씨의 그 국민대 축사거든요. 아직도? 그거 지금 약간 인생의 모토가 되고 있어. 그 몇 달 전이잖아요. 체험된 게 내가 체득한 건 사라지지 않는다. 이게 내가 직접 겪어봐서 아는 것들이 잘못하면 꼰대 소리가 되긴 하지만 남한테 얘기 안 하고 내가 사라지지 않고 갖고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닌기미아라 멋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아무리 돈으로 회유하려고 해도 안 돼. 그렇죠. 지도의 복사본을 눈앞에서 보는 앞에서 태워버려. 이 사람 굉장히 패기 있는 사람인데? 저는 멋진데? 이미 약간 돈이 많아서 돈으로 회유되지 않는 걸 생각했는데. 그럴 수 있겠죠. 지금 그리고 밥 사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돈이 이미 많아서. 근데 그러니까 내가 금전적인 이득을 얻거나 부와 명예를 얻는 것보다 중요한 거,
내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걸 알게 되는 것 또는 갖게 되는 것 이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인 거잖아요. 되게 멋있더라고 이 사람이. 맞아요. 그리고 좀 간지라는 말을 많이 해요. 원래 사람이 저처럼 이렇게 말이 많으면 멋있는 말이 안 나오거든요. 닌기 미야라처럼 이렇게 툭툭 내뱉듯이 말하는 사람들은 한마디 한마디가 명언이야. 닌기 미야라도 그렇습니다. 맞아요. 세미님이 적어주신 건데 세상에 널따란 것을 아는 사람은 신 앞에 경건하고 타인 앞에 겸손하게 된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세계가 얼마나 넓은지 알면은 그 중에 나는 이렇게 작은 존재였구나 싶으면서 되게 겸손해지는 게 있잖아요. 이게 주기적으로 필요해. 닌기 미야라는 근데 그게 필요 없어. 그냥 이미 지금 마음 상태가. 네. 이게 너무 멋있고 부러웠어요. 또 어떤 인물이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 저는 테르무진. 테르무진? 난 제일 별로였어. 왜? 왜지? 너무 조금 이 새끼 뭐지? 아니 저는 되게 정감 갔는데. 정감 가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 건달 같잖아요. 건달? 그런가? 주먹개나 쓰고 하는데 사실은 내가 주먹 쓰는 게 나는 마음에 들지 않아. 약간 그런 점이 귀여웠는데? 그거 니들은 이런 거 하지 마라. 약간 이런 느낌. 아니, 근데 약간 그렇게 막 허세 부리는 게 아니라 그죠. 약간 나 근데 사실 주먹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난 이게 체질인 것 같은데 어쩌지? 어떡하지? 나 뭐 먹고 살지?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맞아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버렸어. 이제 나 어떡하지? 그리고 심지어 배신당했어. 그렇죠. 유문단도 없어 이제. 맞아. 난 어떡하지? 이 고민을 계속 안고 있는 취준생 청년의 마음가짐. 확 와닿네요 갑자기. 정원님 어땠어요? 누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마음에 들었다기보다는 가장 마음에 갔던 게 리소로칸? 리소로칸. 이 가장 마음에 갔었어요. 어떤 점이 그랬을까요? 일단은 아까도 뭐 이야기했겠지만 한국이라면 무조건 가지고 있는 그 아픔에 대한 이야기. 독립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울분. 근데 그것도 있는데 그 캐릭터를 보면서도 많은 생각이 좀 들었기 때문에 좀 이거는 뭐 제가 생각한 건데 사실 그 사원 밖으로의 이제 5화죠. 거기 내용을 보면은 어떤 수행자가 전쟁 반대라는 팻말을 메고 이제 돌아다닙니다. 근데 거기서 그거를 보고 나서 쿠무치가 물어봐요. 진짜 전쟁은 끝이 났는데 이걸 왜 그러고 있냐. 이미 평화협정 맺었는데 그렇죠. 강제에 의한 거였지만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답변은 진짜 전쟁은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는 답변을 해요. 21세기도 사실 자본주의 전쟁 중인 거 아닐까요? 이미 실제 전쟁도 하고 있잖아요. 많이 하고 있죠. 실제 전쟁도 하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리소로칸 같은 경우도 또다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인물이잖아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조금 계속 고민거리를 남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전쟁이 무엇인가? 그렇죠. 그러면 평화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가? 그냥 단순히 그 억압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가? 아니면 이들이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폭력을 써야 되는가? 같은 그런 고민들이 계속 만들어졌기 때문에 리소로칸이 제가 가장 마음에 좀 끌렸던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간디가 비폭력 투쟁을 선택했던 거기도 하고 폭력은 다시 폭력을 낳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당해봐서 알잖아. 슈발.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핵 두 방 시원하다 이게. 그리고 우리 역사에서는 약간 막 평화, 그러니까 교섭하자 이런 주장을 했던 인간들이 다 성장의 이슬이 되었기 때문에 유배를 가거나 유배 엔딩 맞거나 사실 실질적으로 독립과는 도움이 되지 않았던.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의미 있네요. 그러니까 리소로칸이 준비하는 것도 폭력인데 그것을 더 큰 폭력, 그러니까 세이케이 할라의 도움을 받는다고 쳐서 돈을 많이 빌려서 더 큰 폭력을 가져왔을 때 그러면 지금 나한드라의 우쿠우쿠 왕은 가만히 있을 것인가? 물론 우쿠우쿠 왕의 아들은 약간 찐따여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쿠우쿠 왕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거든. 그럼 더 큰 세이케이 할라가 또 그쪽을 지원하면 미국이네. 갑자기요? 근데 진짜 세이케이 할라 미국이네. 그니까. 돈을 내주니까. 그거잖아요. 그 이슬람의 가장 유명한 성지는 미국의 미사일로 지키고 있어요.
갑자기 납득이 확 되네요. 네. 국제 정세까지 다루고 있다. 근데 실제로 국제 정세 다루고 있는 작품이지 네. 않아요? 그죠. 정말 근데 이렇게까지 깊게 다루고 있는지는 방금 얘기 들으면서 생각하다가 떠올랐어. 그러네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이거를 되게 가볍게 보면은 원피스로 그냥 비유를 하자면은 알라바스타라는 이제 좀 사막 지역 비비 그쵸? 공주님 계시는 거기도 결국은 크로코다일이라는 악당한테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의 전투는 그래 그 악당으로부터 벗어나야지라는 그 폭력을 정당화하게 되는데 근데 오히려 리소로칸의 지금 행동을 보면은 그 최근화에 대한 에피소드 부분에서 이제 우리 돈을 지원해줘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거기서 과연 이게 올바른 방법인가? 이게 맞나? 라는 의문점을 들게 되는 거예요. 결국 벗어나기 위해서 똑같이 행동하는 건데. 원피스를 예로 드니까 약간 그 생각이 들었어. 동료면 괜찮나? 외주를 돈으로 안 사고 동료애로 사면 괜찮나? 루피가 이거 해가지고 엑스표시 사실 그거 핵폭탄 보유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비슷해요. 진짜 비슷해요. 결국 무력을 누가 소유하냐에 따라서 네, 오펜하이머 영화에 보면 에드워드 텔러라고 수소폭탄 모습에 나오거든요. 있죠. 수소폭탄! 더 큰 폭탄 하는 놈이 나와요. 진짜 이렇게 말해. 맞아요. 우리는 핵폭탄을 개발하면 그 다음은 뭐냐? 수소폭탄이다. 러시아가 가진 소련이 핵을 만들면 어떡할 거냐? 수소폭탄이 필요하다. 수폭 만들면 더 많이 필요하다. 더 많이 만들면 우리가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 라고 말하는 놈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상호 확증 파괴잖아요. 약간 치킨 레이스 같은. 네. 한 놈이 죽기 전까지 끝나지 않는. 근데 한 놈이 죽으면 반대쪽도 심대한 피해를 입게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건데 이 리소로칸과 우쿠쿠항 사이에서 그걸 어떻게 막을 거냐.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 뒤에 대한 스토리도 그게 궁금해지는 거죠. 돌배 작가님의 생각이 좀 궁금해지네요. 근데 리소로칸 입장에서 생각하면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 딜레마일 것 같아요. 저 옛날에 그 일제강점기 시절 공부를 할 때 딱 한 대만 때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 누구를? 천황을. 진짜 내가 가서 딱 한 대만 때리고 싶다. 그냥 그 정도로 빠게 쳤는데 나는 역사를 공부한 건데도 열받았는데 리소로칸은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성적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또 쿠무치 소리처럼 들릴 수 있지. 그 존 레논의 이매진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있죠. 저 그걸 요즘에 다시 그 존 레논의 일대기를 한번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되게 쿠무치 같다. 그러니까 이상주의자. 네. 존 레논의 히피즘은 어떻게 유지됐냐면 자기가 그 돈을 내고 고용한 가정부에 의해서 유지됐어요. 그러니까 배부른 소리라는 되게 유명한 사진이 있거든요. 존 레논이랑 오노요코가 이렇게 베개를 들고서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 메이드복을 입은 가정부가 와서 청소하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와. 그들이 말한 히피즘이라는 거 이런 거였다라는 사진이 있는데 쿠무치도 비슷한 것 같은 거야. 겪어보니 안 되겠지라는 얘기가 하고 싶어지는. 근데 지금 쿠무치 겪고 있으니까 너무 세게 겪고 있어. 네. 그러니까 돌배 작가님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되게 읽으면서도 쿠무치에 대해서 되게 안가적인 감정. 근데 저는 작품 제목은 윤리니까 진짜 작가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쿠무치에 대하여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쭉 해봤고요. 오늘 녹음 어떠셨습니까? 워낙에 작품이 좀 복잡한 작품이다 보니까는 처음에 한 번만으로는 바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개인적으로서. 근데 저희가 오늘 방송을 하면서 서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작품을 받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계속 던졌잖아요. 네. 그게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다는 거고 서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경험을 이 작품에서 어떻게 투영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오늘 좀 제가 텐션이 되게 낮은 것 같긴 한데 생각이 복잡해지니까는 스스로가 텐션이 낮아지더라고요. 텐션 안 낮아요. 그래요? 저는 좀 최대한 차분하게 이야기하는 중이라 그래서 오늘 방송이 나오면은 이걸 듣고 한 번 더 그 작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봤을 때 또 다른 느낌이 뭐가 있을까? 그게 좀 궁금해요. 평냉이라니까. 감칠맛이 있어. 저는 이번 녹음하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최애캐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근데 보통 취향들을 아니까 대충 어떤 작품의 최애가 누굴지 예상이 된단 말이죠. 전혀 예상이 안 됐어. 그래요?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이유들도 다 약간 달랐어.
근데 약간 최애캐라기보다 뭔가 각자 제일 마음이 간 캐릭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게 보통 최애의 정의 아니에요? 다른데? 아, 그래요? 오시와 최애가 다른 것처럼? 오시와 최애가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최애랑 약간 좀 달라. 그 오타쿠적으로 최애와 마음이 쓰이는 캐릭터 난 다릅니다. 그래서 콩우치고 볼 줄 알았거든. 그러니까 약간 그 오타쿠적으로 외형만 보면은 그렇죠. 하지만 네. 가지고 있는 내면을 들여다봤을 때 내가 꽃으로 불러주고 싶은 이름은 테르무진이었다. 그러니까 뭔가 덕질하고 싶은 건 아닌데 약간 이 녀석 이런 마음이겠군. 좀 너도 그랬구나. 자식 약간 이런. 소주 한잔 할래? 약간 이런 느낌. 한 잔에 최애랑은 소주를 마시고 싶진 않지만 얘 테르무진과는 소주를 마시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뭐 그렇다고 할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우님은 저는 리스로컨 뽑을 줄 몰랐어요. 저도 그때 의외였어요. 누구 생각하셨어요? 저는 세이케이 할라나 아니면 그 율리를 뽑을 줄 알았어. 양 극단에 있는 것 중에 하나 뽑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 둘 다 납득이 가네요. 근데 리스로컨이라 그래서 의외로 전투적인 걸 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다 다른 감상을 가지고 있고 이야기에 대해서 좀 저희가 깊게 얘기를 했지만 서로 본 지점들이 다 달랐어요. 정우님은 평화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리고 세민님은 되게 다양한 지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 저는 양쪽 극단으로 가는 세상이 왜 나쁜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 이런 식으로 서로 다 다른 걸 보고 있다 보니까 그런 점도 되게 재밌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작품 보시면 그런 지점들, 내가 각자 생각하는 지점들 저희 방송 들으시고 나서 읽으실 때 한번 생각하면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혹시 있으신가요? 할 얘기? 저는 사실 근데 오늘 방송하면서 저도 같이 이야기하면서 더 율리라는 작품을 더 약간 다방면적으로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이게 판타지의 매력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전 잘 만든 판타지는 가상의 세계를 그리면서도 현실과 되게 맞닿아 있는 것이 되게 좋은 판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서 율리가 굉장히 훌륭한 판타지가 아닌가 맞습니다. 하는 생각을 다시금. 그래서 여러분도 율리 꼭 보시고 책 펀딩도 하시고 우리 같이 지도 들고 만나요. 지도 들고 만나요. 그래서 돌배 작가님이 연재를 다시 시작하셨으니까. 그래서 사실 뭔가 저희가 보통 50화 기준으로 했었잖아요. 작품 선택할 때. 그래서 율리는 사실 이렇게 회차가 아직 많이 쌓이진 않았는데, 3년 만에 돌아왔고 복귀를 하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시즌 2가 또 기대되기 때문에 이 연재 재개 시점에 같이 저희가 조금이라도 율리 같이 봐요를 해서 좀 같이 보는 독자들이 늘어나길 바라며. 맞아요. 여러분. 웹툰스타 듣고 왔어요라고 율리 댓글에 남겨주세요. 일단 나부터 유료 댓글로 남겨줘. 유료 댓글로 미리 보기에다가. 우리가 선점하면 되지. 선점해야지. 내가 누가 쓸래요? 쓴 사람 내가 개추.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 율리 리뷰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작품 리뷰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